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 뒤로 총격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쏜 병사 중 한 명은 10년 만에 만난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과연 형은 동생을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그 총구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두만강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곳이죠. 어린 시절 저는 형과 함께 그 강변을 걸으며 자랐습니다. 형 성철이와 저 민철이, 우리 형제는 2살 터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매를 무척 아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배급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셨어요. 마치 일제시대 배급처럼 나라에서 쌀이랑 옥수수를 주던 시절이 있었대요.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런 게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아 생계를 이으셨죠. 장마당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겁니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 장마당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콩을 불리고 두부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시면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하셨죠. 한 모에 북한 돈으로 1,000원씩 받았는데 그걸로 우리 식구 4명이 겨우 옥수수 한 자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형과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북한에서는 학교에 가면 공부보다 사상 교육을 더 많이 받아요. 위대하신 수영님, 경애하는 장군님, 이런 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워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 그렇게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형은 조금 달랐습니다. 형은 저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제일 좋았고 선생님들도 형을 좋아하셨죠. 그런데 형은 가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철아, 두만강 건너 중국은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게 맞을까? 학교에서는 중국이나 남한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형은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들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중국에서 넘어온 과자, 옷까지, 심지어 쌀까지. 그게 우리나라 물건보다 훨씬 질이 좋았거든요.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저는 겁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웃집 김 아저씨네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김 아저씨가 술 먹고 남조선 영화가 재미있더라는 말을 했다가 고발당했다더군요. 형은 제 걱정을 알았는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형이 조심할게. 우리 형제는 정말 친했습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 형은 자기 장갑을 벗어서 저한테 주곤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자기 그릇에 있는 옥수수를 몰래 제 그릇에 넘겨주곤 했죠. 어머니가 보시면 형을 혼내셨지만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가 안 고파요. 민철이가 먹어야 해요. 그런 형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면 어머니가 나물을 무쳐주셨고 아버지는 몰래 구해온 막걸리를 드셨죠. 형과 저는 마당에서 씨름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5살, 형이 17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 친구 하나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친구 아버지가 중국으로 몰래 넘어갔다가 잡혔다더군요. 그 친구 온 가족이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추방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철아, 우리도 조심해야 해.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형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형이 이미 이 체제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의문이 우리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곧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지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날이 왔습니다. 2008년 3월이었습니다. 형이 20살, 저는 18살이었죠.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17살만 되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년인데 북한은 10년입니다. 10년이요. 청춘을 통째로 군대에 바치는 거죠. 형은 1년 먼저 군대에 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울고 또 우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형의 어깨를 두드리셨죠. 저는 형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철아, 형이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너도 건강해야 한다. 형, 어디로 배치받는데? 글쎄, 아직 모르겠어. 훈련소 가봐야 알지. 형은 웃으며 떠났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한 달 후, 형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가끔 집에 편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으시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왜요, 어머니?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성철이가 판문점으로 배치됐대. 판문점.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판문점 경비병은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키도 커야 하고, 성분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당에 충성심이 강해야 하죠. 형은 성적이 좋았고 체격도 좋았으니 선발된 거였습니다. 판문점이면 평양 쪽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먼데. 회령에서 평양까지는 기차로도 이틀이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판문점은 군사지역이라 함부로 면회도 갈 수 없는 곳이었죠. 1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또 우셨어요. 두 아들을 다 군대에 보내다니.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겪었을 거야.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머니는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국경경비대로 배치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고향 회령, 두만강 근처였죠.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탈북자를 막는 것. 두만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순찰만 돌았습니다. 강변을 걸으면서 이상한 사람이 있나 살피는 거죠. 그런데 2009년 7월, 제가 군대 온 지 넉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강변 순찰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사람 있다. 강물 소리에 섞여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남자 하나가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죠. 멈춰. 거기 서. 분대장이 총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려고 했죠.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탕. 저는 그 소리에 귀가 멍했습니다. 그 남자는 강물에 쓰러졌어요. 붉은 물이 퍼져나갔습니다. 가서 끌어내. 우리는 그 남자를 강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어요. 눈은 멀거니 하늘을 보고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남자의 눈이 보였어요. 그는 왜 강을 건너려 했을까요? 중국에 가면 뭐가 있길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건너려 했던 걸까요? 며칠 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족이 굶어 죽을까봐 중국에서 쌀을 구해오려던 아버지였다더군요. 집에는 어린 자식 셋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같은 부대 선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철아, 너무 생각하지 마. 우리는 명령을 따르는 거야. 그게 군인의 의무지.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텐데. 형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판문점에서도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요? 형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편지 검열이 심했거든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바로 당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혼자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일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강을 건너다 잡힌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도 있었어요. 2010년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날이었죠. 강이 꽁꽁 얼어서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한 여자가 얼음 위를 걸어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잡았어요. 잡고 보니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거였죠. 제발요. 제발 보내주세요. 아이가 배고파서 발로 막 차요. 우유 한 잔만 먹이고 싶어요. 제발요.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분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규정이야. 보위부로 넘겨야 해. 그 여자는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더군요. 뱃속에 아이와 함께. 저는 그날 밤 형 생각을 했습니다. 형도 판문점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요? 형도 저처럼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형한테서 편지는 두어 통밖에 오지 않았어요. 군대 생활이 바쁘다는 내용뿐이었죠.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아직도 저를 기억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셨고 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져서 장마당도 못 나가셨어요. 저는 면회를 나갈 때마다 부모님을 뵀는데 갈 때마다 부모님은 더 초라해 보이셨습니다. 민철아, 형은 잘 있겠지? 네, 어머니. 형은 잘 있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나 소식이 없는데 형이 정말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28살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부대 동기가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제 친한 동기였던 철수라는 친구였어요. 철수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민철아, 나 못 참겠어. 어머니, 보러 가야 해. 야, 미쳤어. 탈영하면 총살이야. 하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초소를 이탈했죠. 사흘 후 철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 부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총사령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봤습니다. 철수가 쓰러지는 모습을, 그의 마지막 외침을. 어머니,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그리고 형 생각을 했습니다. 형을 만나고 싶다고, 10년 만에 형을 보고 싶다고. 형아, 나 이제 당신을 찾으러 가야겠어요. 남한으로 가서 자유로운 땅에서 형을 기다릴게요. 언젠가 형도 올 수 있다면 거기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경비대 병사가 탈북한다는 건 일반 주민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도망치면 그건 배신자 중에 배신자인 거죠.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관절이 안 좋으신 어머니. 제가 탈북하면 두 분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갈등했어요. 차라리 이대로 살까? 30대 중반이면 제대할 텐데. 그때까지 참으면 되잖아. 하지만 철수의 죽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강에서 죽은 그 아버지, 임신한 채로 끌려간 여자. 2018년까지 이렇게 살다가는 저도 어느 순간 그들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을 보고 싶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20살에 헤어져서 이제 30이 넘었는데 형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형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판문점에서 10년을 보냈으니 아마 저처럼 많이 변했겠죠.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단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가혹해졌어요. 전에는 그냥 노동교화소에 보내는데 이제는 공개 처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어느 날 부대 전체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정치 지도원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회령 시내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기둥에 묶인 사람 3명이 보였습니다. 2 남자와 1 여자였어요. 저들은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다. 남조선 괴뢰에 넘어가려던 쓰레기들이다. 정치 지도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3사람을 봤어요.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 3사람이 동시에 쓰러졌어요.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정치 지도원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처형이 끝난 후 우리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토했어요. 먹은 것도 없었는데 속에서 뭔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민철아, 괜찮아? 같은 중대 후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면회를 오셨다는 거였죠. 면회실에서 부모님을 뵀습니다. 2 분은 더 늙어 계셨어요. 아버지는 허리가 굽으셨고 어머니는 머리가 새하얗게 새셨더군요. 민철아, 우리 아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어머니,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응, 뭐, 늙은이가 그렇지 뭐. 그보다 민철아, 너 얼마나 남았니? 제대. 한 3년쯤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7년이나 남았었죠. 하지만 부모님께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7년이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까요? 그래. 그럼 우리 민철이 제대하면 장가 보내야지. 형도 제대할 때 되었을 텐데. 성철이는 잘 있겠지? 네, 형은 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옥수수떡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만들었어. 내가 좋아하던 거잖니. 하루 한 끼도 힘든 형편에 옥수수떡을 만드셨다니.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힘없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탄광에서 다쳤던 폐가 악화되어서 피를 토하시다가 가셨다고.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동네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가신 거였죠. 저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군인은 함부로 휴가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냥 부대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어요. 삐뚤빠뚤한 글씨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 편지였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가셨다. 마지막으로 너희 형제 이름을 부르시더구나. 성철아, 민철아 하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가셨구나. 형한테도 소식 전했는데 답장이 없네. 판문점이 워낙 먼 곳이라. 민철아, 너라도 건강해라. 어머니가 부탁한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삶이야. 같은 방 전우가 저를 말렸습니다. 민철아, 진정해. 정신 차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자식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가셨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인 겁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가실 거라고. 형도 저도 부모님 임종도 못 지키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라고. 나가야 한다. 반드시 나가야 한다. 살아서 형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국경경비대 병사인 제가 두만강을 건널 수는 없었어요. 강변의 모든 순찰 경로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로 나가면 100% 잡힙니다. 중국으로 가는 것도 위험했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럼 고문당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판문점.
남과 북이 직접 맞닿아 있는 그곳. 거기를 넘으면 바로 한국이잖아요. 중국을 거칠 필요도 없고 동남아시아를 돌아갈 필요도 없죠. 하지만 그곳은 지뢰밭이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고 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곳이죠.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판문점을 넘는다면 혹시 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10년 만에 형을 보게 될까? 그것도 총불이 너머에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이 보였습니다. 형아, 내가 간다.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그렇게 저는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 탈출을 판문점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선 회령에서 판문점까지 가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북한에서는 여행증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평양 근처는 더욱 통제가 심하죠. 게다가 저는 군인이었어요. 탈영병이 되는 순간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에 박상철이라는 선임이 있었어요. 그는 제대를 3개월 앞둔 고참이었는데 평양 출신이었죠.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 평양 가는 길이 어떻게 되죠? 제대하시면 바로 평양 가시잖아요. 왜? 너도 평양 가고 싶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평양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박 선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양 가려면 여행증이 있어야지. 근데 군인은 휴가증이 있으면 돼. 회령에서 기차 타고 평양역까지 가면 되는데 이틀은 걸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휴가증, 그걸 어떻게든 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중대장이 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신청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으니 어머니 문병이라는 명목은 그럴듯했습니다. 김민철, 사흘 휴가 허가한다. 어머니, 잘 모시고 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갈 생각이 없었어요. 가면 못 떠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얼굴을 보면 차마 탈북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식이 먼 길을 떠납니다. 형을 찾으러 갑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살아계세요. 제발 살아계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가 젖었지만 계속 썼습니다. 그 편지는 동네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어머니께 전달되도록 했어요. 제가 떠나고 한 일주일쯤 후에 전해지도록 했죠. 2018년 11월 13일, 그날 아침 일찍 부대를 나섰습니다. 휴가증을 품에 넣고 가방에는 옷까지 몇 벌만 챙겼어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라는 게 고작 북한 돈 몇백 원이니까요. 회령역에 도착했습니다. 평양행 기차는 하루에 한 번 있었어요. 역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장사하러 가는 아주머니들, 친척 만나러 가는 사람들, 검문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여행증 보여주세요. 보안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휴가증을 보여줬죠. 군인이네요. 어디 가시나? 평양 친척집 갑니다. 좋아요. 가세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객차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고향 회령이 보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느리게 움직이는 기차였어요. 북한 기차는 전기가 자주 끊겨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밤이 되었어요. 기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잤죠. 저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젊은 군인, 양반, 어디 가시오? 평양 갑니다. 평양? 거 좋겠구만. 나도 평생 평양 한 번 못 가봤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할아버지도 평생 평양 한 번 못 가보고 돌아가시겠죠. 다음 날 저녁, 기차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역은 컸어요. 회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죠. 사람들도 많았고 건물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경할 겨를이 없었어요. 빨리 판문점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판문점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거였습니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는 차로 한두 시간 거리예요. 하지만 거기는 군사 지역이라서 함부로 갈 수가 없죠. 검문소가 여러 개 있고 신분 확인이 철저합니다. 저는 평양역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역 대합실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요. 새벽녘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문점 근처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개성 가는 버스였죠. 개성에서 판문점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개성행 버스는 평양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죠. 검문소를 몇 번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휴가증 덕분에 별탈 없이 지나갔죠.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개성은 판문점에서 10km쯤 떨어진 도시였어요. 거리에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판문점 경비를 서는 군인들이 교대로 나오는 곳이거든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형도 이 거리를 걸어 다녔을까? 10년 전 형이 이곳에 배치됐을 때 이 거리를 걸었을까요? 저와 같은 하늘을 보며 저를 생각했을까요? 어느 식당 앞을 지나는데 군인 몇 명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형과 비슷한 체격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형?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죠. 형아, 당신은 어디 있어요? 개성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판문점 지형을 파악하고 탈출 경로를 생각했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과 북이 함께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파란색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 사이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갑니다. 그 선만 넘으면 한국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은 사방이 군인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넘는 순간 총격이 쏟아질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을 확률이 더 높죠.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를 피해서 산길로 돌아갔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죠. 판문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환했어요. 초소에서 나오는 불빛, 조명등, 그리고 건물의 불빛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가는 거야. 형아, 나 간다. 아버지 산소에도 못 갔습니다. 어머니께도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렸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냈어요. 고향 회령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어릴 때 형과 함께 놀던 강변에서 주운 돌이었죠. 형아, 이 돌처럼 나도 강을 건널게.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마지막으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아니, 자유를 향해서. 2018년 11월 13일 밤 11시, 저는 어둠 속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들렸죠. 자, 이제 뛰는 거야. 뛰면 끝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평소 국경경비대에서 순찰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디에 경비가 약한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달렸습니다. 100m, 200m.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군 초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들켰습니다. 거기 서.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건물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한국 쪽 건물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저는 몸을 낮추며 계속 달렸어요. 군인 생활 10년 동안 단련된 체력이 그때 빛을 발했습니다. 탈영병이다. 쏴. 뒤에서 여러 명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죠. 탕탕탕. 제 옆으로 흙이 튀었습니다. 총알이 땅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경비구역까지 50m. 저는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이제 건물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낮은 콘크리트도 보였죠. 저기만 넘으면 돼. 저 선만 넘으면 30m. 뒤에서 총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곳에서 쏘고 있었어요. 파란 건물 쪽 북한 초소에서도 총을 쏘기 시작했죠. 20m. 저는 지그재그로 뛰었어요. 총알을 피하려고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일직선으로 뛰면 맞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중에서 유독 큰 목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민철아.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민철이 제 이름을 부른 거였습니다. 그것도 반말로. 10m.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요. 돌리면 총에 맞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아니, 알고 있는 목소리. 설마 5m. 군사분계선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 선만 넘으면 한국이에요. 자유예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넘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한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넘어지면서 구르듯이 남쪽으로 넘어갔죠.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이제는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넘었으니까요. 한국군이다. 움직이지 마. 한국군들이 달려왔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북한군 병사였습니다. 한국군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군사분계선 너머로 북한군들이 서 있었어요. 총을 든 채로 저를 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선을 넘어서 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병사. 키가 컸어요. 체격이 좋았죠.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구가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땅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불빛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감정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 그 병사가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김성철. 제 친형. 10년 만에 보는 형의 얼굴이었어요. 형은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아는 그 눈이었죠. 형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형의 눈이 커졌어요. 민철아. 형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아. 저도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은 총을 완전히 내렸어요.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도 형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그 사이에는 군사분계선이 있었으니까요. 10년 만에 만난 형제가 총불이 너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형, 미안해요. 형, 가거라. 민철아, 잘 살아라. 형의 입 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북한군 장교가 형을 끌어당겼습니다. 형은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봤습니다. 저도 계속 형을 봤어요. 한국군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가야 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형은 아직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형과 저 10년 만에 만나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한국군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형아.
한국군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일으켜 세우고 다음 장소로 데려갔죠. 저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형은 저곳에 남았습니다. 형이 왜 총을 하늘로 쏘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형도 저를 알아본 거예요. 달려오는 동생을 보고 총을 쏠 수 없었던 거죠. 만약 형이 제대로 조준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군인으로서 10년을 판문점에서 근무한 형이라면 뛰어가는 사람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형은 쏘지 않았어요.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했어요. 동생이 살 수 있도록. 형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저는 살았지만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동생을 놓친 죄로 고문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계속 형이 보였어요. 눈물 흘리던 형의 얼굴이, 손을 흔들던 형의 모습이, 그리고 형이 했던 마지막 말. 잘 살아라, 민철아. 네, 형아, 잘 살게요. 당신 목까지. 판문점을 넘은 그날 밤, 저는 한국군 막사로 옮겨졌습니다. 군의관이 제 몸을 검사했어요. 다행히 총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긁힌 상처 몇 개와 멍든 곳이 있을 뿐이었죠. 기적이네요. 저렇게 총알이 빗발치는데. 군의관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형이 일부러 빗나가게 쏜 거였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형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 흘리던 모습, 손 흔들던 모습, 그리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하던 모습. 형아, 당신은 괜찮은 거야? 처벌받지는 않았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를 놓친 병사를 용서하지 않아요. 특히 판문점 같은 중요한 곳에서는 더욱 가혹하죠. 형이 혹시 총살당하지는 않았을까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김민철 씨,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동기, 탈북 경로 등등 모든 걸 다 물어봤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젯밤 총격전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40발 가까이 총을 쏘았는데 김민철 씨 근처에 떨어진 총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맨 앞에 있던 병사가 쏜 총알은 전부 하늘로 올라갔더군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그 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계급은 상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아는 사람입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형이 동생을 일부러 놓쳤다는 게 알려지면 형은 반역죄로 처형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북한군도 사람인데 탈북자한테 총 쏘기가 꺼려졌을 수도 있겠죠. 국정원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형 걱정만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형이 총살당하는 꿈, 형이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형아, 제발 무사해. 제발. 일주일 후, 저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거기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원에는 저 말고도 탈북자들이 많았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탈북 경로도 다 달랐죠. 대부분은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은 판문점으로 넘어왔다고? 한 탈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대박이네. 판문점으로 넘은 사람은 몇 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 저는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죠. 제가 살기 위해 형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반대로 배웠거든요. 자본주의는 나쁜 거고 민주주의는 거짓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거예요? 네. 투표로 뽑습니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북한에 가 있었습니다. 형 때문에. 어느 날 하나원 상담사가 저를 불렀어요. 민철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족 걱정되시죠? 북에 두고 온 가족.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형이 걱정됩니다. 형님도 계세요? 네. 근데 형은 북한군이에요. 판문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그날 밤에? 네. 저를 쏘던 사람 중에 형이 있었어요. 맨 앞에서.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참. 어떻게 그런 일이. 형은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총을 하늘로 쏘았습니다. 만약 형이 제대로 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형님이 민철 씨를 살린 거네요.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형이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혹시 총살당하지는 않았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는 알기 어려워요. 특히 군인은 더더욱.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해요? 민철 씨,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 먼 얘기처럼 들렸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될까요? 하나원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교육을 받고 밤에는 형 생각을 했어요. 다른 탈북자들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웃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같은 방을 쓰는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민철이 형, 왜 맨날 우울해? 여기 온 게 좋지 않아? 좋죠.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럼 왜 안 웃어? 형 때문에요. 북에 둔 형. 아, 그렇구나. 나도 가족 생각하면 마음 아파. 근데 형, 우리가 여기서 우울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해.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형이 목숨 걸고 저를 살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안 되죠. 형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해요. 석 달 후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이 있었어요. 수료증을 받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아, 나 잘 살게. 당신이 살려준 이 목숨 헛되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꼭 다시 만날 거야. 통일이 되든 다른 방법이 생기든 꼭 다시 만나자. 하나원을 나온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지하철, 버스, 자동차들, 빌딩, 네온사인, 사람들, 편의점, 마트, 식당들. 이게 서울이구나. 북한에서는 서울을 남조선 괴뢰의 중심지라고 배웠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미군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먹을 게 넘쳐났어요. 편의점에 가면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살 수 있었죠. 사람들은 배불러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형아, 여기 좀 봐. 이게 진짜 서울이야.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라. 마음속으로 형한테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형은 아직도 저 북쪽 땅에 있잖아요. 혹시 수용소에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고문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한 달 내내 일해도 쌀 한 대 못 샀는데 여기서는 하루 일하면 밥 3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형아, 나 여기서 밥 잘 먹고 있어. 당신도 밥은 잘 먹고 있겠지?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판문점 관련 뉴스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화면에 판문점이 나왔어요. 그 파란 건물들, 군사분계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혹시 형이 보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형은 보이지 않았어요. 형아, 당신은 어디 있어? 살아있기는 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죠. 한국에서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공장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죠.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북한에서의 삶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굶지 않았으니까요. 월급도 제때 나왔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북한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텐데 밥은 잘 드시고 계실까? 그리고 형은 무사할까?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거든요.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였는데 판문점 근처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저씨, 혹시 판문점 경비병들 소식 같은 거 아세요? 왜? 아는 사람 있어? 네, 형이 거기서 근무했었어요. 언제쯤? 2008년부터요. 10년 넘게 거기 있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 오래 근무했으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거야. 판문점은 보통 3년에서 5년 근무하거든. 10년 넘게 있는 사람은 드물어. 그럼 형이 어디 갔는지 알 방법이 없네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북한 군인 신상은 철저히 보안이야. 특히 판문점 경비병은 더더욱. 희망이 또 사라졌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어요. 탈북자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철 씨,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하며 갔죠. 상담사가 저를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철 씨, 북한 소식 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혹시 형 소식인가요? 아니요. 어머님 소식입니다. 어머니요? 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했는데 어머님이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작년 12월에 연세도 많으시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셨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죠? 2018년 11월. 그때 면회 오셨을 때, 옥수수떡을 주셨을 때, 민철아, 내가 좋아하던 거잖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상담사 앞에서, 격식도 없이 그냥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식이 면목이 없습니다. 상담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남편도 먼저 보내시고, 아들 둘은 군대 보내시고, 막내 아들은 탈북해서 소식도 끊기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혹시 형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에도 못 왔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에도 못 왔다고요? 네. 아마 군대에서 휴가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상담사는 말을 흐렸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형도 어딘가에 끌려갔거나 하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였습니다. 어머니도 가시고 형의 생사도 모르고 나는 대체 뭘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자유를 얻었다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다 북에 있는데 저 혼자 여기서 밥 먹고 돈 벌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동안 일도 안 나갔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탈북자 모임 회장님이었어요. 민철 씨,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모임에 꼭 나오세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모임 장소는
작은 교회였어요. 탈북자들이 10여 명쯤 모여 있었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북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식들,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형이 목숨 걸고 저를 살렸는데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형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한 탈북자 누나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민철 씨, 저도 어머니 북에 두고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제가 잘 사는 거니까요. 누나, 어떻게 견뎠어요?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 산소에라도 가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통일. 멀게만 느껴지던 그 단어가 그날은 조금 가깝게 느껴졌어요. 20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 일을 계속하면서 저녁에는 학원도 다녔죠.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려고요. 한글도 제대로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형 생각은 여전히 했어요. 매일 밤마다 했죠. 형아, 나 열심히 살고 있어. 당신이 살려준 이 목숨 헛되게 하지 않을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깜짝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군인이 한 명 더 왔대요. 그것도 판문점 근무했던 사람이래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판문점이요? 네. 2020년대 초반에 거기서 근무했었대요. 곧 하나원 수료하고 나올 거래요. 혹시 형을 아는 사람일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원에서 나오기를. 2달 후 그 사람을 만났어요. 3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진혁이라고 했죠. 최진혁 씨, 혹시 판문점에서 김성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김성철. 계급이 어떻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상사였을 거예요. 최진혁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김성철 선임. 알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형을 아세요? 네. 저랑 같은 중대였어요. 근데 왜요? 아는 분이세요? 제 친형입니다. 네? 진짜요? 최진혁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형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최진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형님이. 저는 숨을 참았어요. 2018년에 탈북자 한 명을 놓쳤잖아요. 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대요. 조사를? 네. 왜 제대로 막지 못했냐고. 왜 총을 빗나가게 쐈냐고. 한 달 넘게 조사받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이 저 때문에 고문당했구나. 그 후에는요? 그 후에 다행히 총살은 면했대요. 대신 강등됐어요. 상사에서 하사로. 그리고 다른 부대로 보내졌죠. 어디로요? 잘은 모르겠어요. 내륙 쪽이라고만 들었어요. 아마 2번 다시 판문점에는 못 올 거예요. 형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형은 저 때문에 강등당하고 쫓겨난 거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내 동생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후회하지 않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형아, 형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잘 살기를 바랐어요. 형님, 좋은 분이었어요. 부하들한테도 잘해주시고 동료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런 분이. 최진혁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형한테 편지를 썼어요. 비록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형아, 살아있다니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형아, 미안해요. 형 때문에 고생했죠. 강등도 당하고 다른 부대로 쫓겨나고 다 저 때문이에요. 하지만 형아, 나 잘 살고 있어요. 형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형아.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형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7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 주방장이 되었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제가 맡아서 요리를 만들고 있죠. 월급도 꽤 받게 됐고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도 얻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어느 날 아침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출근 전에 커피를 사려고요. 편의점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빵,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게 너무 신기했었죠.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한 가게에 다 있다고?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물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쌀은 귀했고 고기는 더 귀했어요. 과자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언제든 편의점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커피를 사서 나오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형아, 여기 좀 봐. 밤 12시에도 가게가 열려 있어. 언제든 밥을 살 수 있어. 형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북한에서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허가받은 사람만 쓸 수 있고요. 자유롭게 정보를 찾아보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핸드폰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자유로운데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자유가 나쁜 거라고 배웠거든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하지만 한국을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자유가 있어도 나라는 잘 돌아가고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었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민철 씨, 일찍 왔네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오늘 준비할 게 많아서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일하면서도 가끔 생각해요. 북한에서 이 일을 했다면 월급을 제대로 받았을까? 아니, 월급이라는 게 있기는 했을까? 한국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아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김치찌개 2인분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뿌듯해요. 이런 작은 행복이 자유 아닐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에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한다고요? 북한에서 그랬다가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한 거래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정부를 비판해도 되는지, 왜 대통령을 욕해도 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라는 걸. 저녁을 먹으면서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탈북자들이 올린 영상도 많고, 북한 내부 소식도 많이 나와요. 혹시 형 소식이 없을까 해서 계속 찾아보지만 없어요. 형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건강해? 대답은 없지만 계속 물어봐요.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건물들, 자동차들, 가로등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져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평양도 일부 지역만 불빛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둡죠. 그런데 여기는 밤에도 나처럼 밝아요. 형아, 저 불빛 좀 봐. 저게 다 자유의 불빛이야. 문득 판문점에서 형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던 형의 얼굴, 손 흔들던 형의 모습. 잘 살아라, 민철아. 형의 마지막 말. 네, 형아,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살려준 이 목숨,
헛되게 하지 않고 있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형에게 감사하고, 이 자유에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다음 날 탈북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탈북자들은 다들 밝은 얼굴이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슬픈 일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북에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것.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다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통일.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통일이 되면 형을 만날 수 있어요. 어머니, 산소에도 갈 수 있고, 아버지, 산소에도 갈 수 있죠. 고향 회령에도 갈 수 있어요.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놀던 두만강변에도 가볼 수 있고요. 여러분, 통일이 우리 세대에 올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30년 후에 올지.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옵니다. 꼭 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그때 형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형아, 미안해. 아니면 형아, 고마워. 아니면 그냥 형아, 보고 싶었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모임이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탈북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철 씨,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식당, 일도 재미있고요. 다행이네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가족 생각에. 지금도 생각나죠? 매일 생각나요. 특히 형님, 북에 계시죠? 네, 사라는 있대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라만 계시면 언젠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맞아요. 형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을 샀어요. 북한에서는 우유가 정말 귀했거든요. 돈이 많아도 구하기 힘든 게 우유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편의점에 가면 언제든 살 수 있어요. 우유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형아, 통일되면 같이 우유 마시자. 그때는 내가 살게. 집에 도착해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돌멩이가 하나 있었어요. 판문점을 넘을 때 가지고 있던 고향 회령의 돌.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놀던 두만강변에서 주운 돌이죠. 그 돌을 손에 쥐고 창밖을 봤어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형아,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자유롭게, 행복하게. 당신이 바라던 대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 그때까지 건강해. 꼭 살아있어. 사랑해. 형아.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도 사랑한다. 민철아. 저는 웃었습니다. 7년 전 판문점 총격전 속에서 만난 형제. 10년 만에 만나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눈물 흘리고 헤어진 형제.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겁니다. 통일된 땅에서,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거예요. 형이 살려준 이 목숨으로. 형이 지켜준 이 자유 속에서.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과 헤어졌죠. 하지만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밥 먹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알아요. 북한에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형도 언젠가는 여기 와서 저와 함께 우유를 마실 수 있기를.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아,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 통일된 그날에.